그들은 쌍둥이가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믿어온 모든 관계가 처음부터 거짓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이미 죽은 사람으로 처리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살아 있었습니다. 준석의 걸음이 완전히 멈췄습니다. 빗물이 처마 끝에서 한 줄씩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핸드폰 화면에는 단 2줄만 떠 있었습니다. 당신이 모르는 출산 기록이 하나 더 있습니다. 당신들은 쌍둥이가 아닙니다. 그 짧은 문장이 준석의 가슴을 다시 찢어 놓았습니다. 끝난 줄 알았습니다. 겨우 이름을 찾았고 겨우 자기 발로 서기 시작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자기 존재 자체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한 번 더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사진이었습니다. 빛바랜 종이 한 장, 병원 로고가 찍혀 있었고 상단에는 비공개분만 기록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사진은 흔들려 있었지만 한 줄은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신생아 3명. 준석의 눈빛이 얼어붙었습니다. 3명. 분명 3명이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민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리기도 전에 민석이 받았습니다. 형, 무슨 일이야? 준석은 짧게 말했습니다. 지금 바로 나와. 끝난 거 아니야. 더 있어. 1시간 뒤. 민석은 차를 몰고 준석 앞에 섰습니다. 준석은 말없이 조수석에 탔습니다. 빗물이 흘러내리는 창문 너머로 서울의 불빛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준석은 핸드폰을 민석에게 내밀었습니다. 민석은 사진을 보는 순간 표정이 굳었습니다. 처음엔 말을 못했습니다. 입술만 조금 떨렸습니다. 그러다 겨우 중얼거렸습니다. 3시라고. 준석이 대답했습니다. 그래. 우리 둘 말고 하나 더 있었다는 뜻이야. 민석은 한동안 운전대만 붙잡고 있었습니다. 손등 핏줄이 다 드러날 정도로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우린 뭐였던 거지? 형제도 아니고 쌍둥이도 아니고 평생을 뒤집어 쓴 역할만 있었던 건가? 준석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몰라. 근데 누군가는 알고 있어. 그리고 그 누군가가 지금 우리를 다시 끌어들이고 있어. 사진 아래에는 주소 하나가 붙어 있었습니다. 폐쇄된 산후조리원 건물. 드림호텔에서 차로 40분 정도 떨어진 외곽이었습니다. 민석은 차를 돌렸습니다. 지금 가는 거야. 준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 아니면 또 늦어. 우린 늘 늦었잖아. 이번엔 아니어야 해. 새벽 가까운 시간. 낡은 조리원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건물은 이미 오래전에 버려진 듯 했습니다. 간판은 떨어져 나갔고 주차장 바닥에는 잡초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2층 창문 하나에만 희미한 불빛이 새고 있었습니다. 민석이 숨을 삼켰습니다. 누가 있어? 준석은 차에서 내리며 말했습니다. 우릴 기다리고 있는 거겠지. 건물 안은 눅눅한 곰팡이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벽지는 반쯤 뜯겨 있었고 복도 끝에 놓인 유모차 하나가 삐걱거리며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민석은 저도 모르게 걸음을 늦췄습니다. 준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이 낡은 건물 안 공기가 낯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억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몸이 먼저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계단을 올라 2층 끝방 문 앞에 섰을 때 안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드디어 왔네. 문을 열었습니다. 낡은 병실 안, 책상 하나와 철제 침대 하나, 그리고 창가에 서 있는 여자 하나. 윤소라였습니다. 민석이 먼저 숨을 들이켰습니다. 분명 세탁실 화재 때 죽은 줄 알았던 여자였습니다. 준석이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살아있었네. 소라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얼굴에는 얕은 화상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죽을 뻔했지. 근데 운이 좋았어. 아니, 어쩌면 아직 죽으면 안 됐던 건지도 모르지. 준석이 다가섰습니다. 문자 보낸 사람. 너야? 소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보냈어. 그리고 너희 둘 다 여기 올 거라고 확신했어. 민석이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셋이라는 게 무슨 뜻이야? 우린 쌍둥이로 확인됐어. DNA 결과도 나왔고. 소라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DNA가 다 진실을 말해주는 건 아니야. 누가 어떤 검사를 어떤 목적으로 하느냐에 따라 진실은 얼마든지 잘려나가. 준석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빙빙 돌리지 말고 말해. 소라는 잠시 준석을 보다가 서랍 안에서 오래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봉투는 이미 누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수기로 적힌 출산 대장 복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출산실 번호 3, 산모 서예란, 신생아 1남, 신생아 2남, 신생아 3여. 정적이 흘렀습니다. 민석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여자. 준석도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사진 속 분명 3명이 있었다면 마지막 1명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요? 소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예란 사모는 원래 쌍둥이만 낳은 게 아니었어. 그날 셋을 낳았어. 문제는 셋째가 태어난 직후 기록에서 통째로 사라졌다는 거야. 민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죽은 거야? 소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망 기록이 없어. 대신 따로 반출 기록이 있어. 준석이 바로 받아쳤습니다. 누가 데리고 나갔는데? 소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사진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젊은 서예란, 강대철, 그리고 낯선 의사. 3사람이 분만실 앞에 서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의사가 준석과 민석이 전에 봤던 그 낯선 남자와 같은 얼굴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민석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 사람, 사진 속 그 남자잖아. 소라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맞아. 그 사람이 당시 조리원 원장이었어. 그리고 서예란 사모와 아주 가까운 사이였지. 준석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설마. 소라는 차갑게 덧붙였습니다. 너희 둘 중 1명만 흔들리는 게 아니야. 셋째 아이까지 포함하면 이 집에서 진짜 누구 피가 누구에게 섞였는지 다시 따져봐야 해. 그 순간 복도 쪽에서 발소리가 났습니다. 셋 모두 동시에 멈췄습니다. 민석이 낮게 말했습니다. 누가 왔어? 소라는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설마 여기까지. 문 손잡이가 돌아갔습니다. 준석이 곧바로 소라를 뒤로 당겼습니다. 문이 열리며 검은 옷을 입은 남자 둘이 들어왔습니다. 뒤이어 한 남자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한철호였습니다. 강대철의 비서였던 그 남자. 이미 정리된 줄 알았던 인물. 그런데 그는 여전히 살아있었고 더 차가운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찾았습니다. 그 짧은 한마디에 방 안 공기가 완전히 식었습니다. 민석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당신 아직도 이 짓을 해? 한철호는 웃지도 않았습니다. 회장이 사라졌다고 판이 끝난 줄 알았습니까? 준석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누구 짓이야? 한철호가 대답했습니다. 이번엔 회장님 지시가 아닙니다. 준석과 민석 둘 다 동시에 굳었습니다. 그럼 누구냐? 한철호가 천천히 시선을 옮겼습니다. 윤소라에게로. 소라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 한철호가 말했습니다. 셋째 아기. 그 아이가 널 찾고 있으니까. 준석의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민석은 믿을 수 없다는 얼굴이었습니다. 셋째가 살아있다고.
소라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한철우가 말을 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숨어 있었지. 그런데 이제 직접 움직이기 시작했어. 너희 둘을 부른 것도, 이 여자를 살려둔 것도 전부 그 아이야. 민석이 소리쳤습니다. 어디 있어? 한철우는 처음으로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너희 바로 옆에 있었을지도 모르지. 그와 동시에 뒤에 있던 남자 둘이 달려들었습니다. 준석이 의자를 걷어차며 막아섰고 민석이 주먹으로 한 명을 밀쳐냈습니다. 좁은 병실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소라는 서랍 안에서 또 다른 USB를 꺼내 준석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 안에 다 있어. 셋째 기록도, 원장 진술도 다 들어있어. 준석이 소라를 밀어 복도 쪽으로 보내려는 순간 탕! 짧은 충격음과 함께 유리창이 깨졌습니다. 소라는 그대로 멈췄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가슴 아래로 천천히 피가 번졌습니다. 준석이 받쳐 안았습니다. 소라. 소라는 입가에 피를 묻힌 채 힘겹게 웃었습니다. 조심해. 그 아이는 너희가 생각하는 사람 아니야.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민석이 창문 밖을 봤습니다. 맞은편 옥상. 저격수였습니다. 한철우도 놀란 얼굴이었습니다. 즉, 이 총은 한철우 쪽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또 다른 손이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한철우가 얼굴을 굳혔습니다. 철수해. 지금이다. 그는 곧바로 사람들을 물렸습니다. 준석은 그 모습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한철우조차 모르는 제3의 인물이 있는 겁니다. 민석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대체 누구야? 준석은 피 묻은 USB를 움켜쥐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누군가는 우리 둘이 여기까지 오는 걸 기다렸어. 그리고 소라 입을 막았어. 병원 밖으로 빠져나온 두 사람은 곧장 민석 비밀 아지트로 향했습니다. 예전에 민석이 외부 투자자들과 몰래 만나던 소형 오피스였습니다. 거기서 USB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녹취 파일 3개, 진술서 스캔본, 그리고 영상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재생된 건 늙은 남자의 음성이었습니다. 나는 당시 조리원 원장이었다. 서예란 씨는 3명을 출산했다. 그중 셋째는 딸이었다. 강대철 씨는 그 아이를 기록에서 빼라고 지시했다. 이유는 단순했다. 아이 셋은 너무 많았고 그중 하나는 절대로 집안에 남겨둘 수 없다고 했다. 민석이 눈을 감았습니다. 준석은 끝까지 들었습니다. 이어서 또 다른 음성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서예란 목소리였습니다. 안 돼요. 딸은 안 돼요. 그 애까지 드림가에 남으면 모든 게 꼬여버려요. 준석은 재생을 멈췄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셋째는 딸이었습니다. 그리고 서예라는 그 딸을 가장 먼저 지우려 했습니다. 마지막 영상 파일을 눌렀습니다. 화면은 어두웠고 누군가 몰래 찍은 듯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분만실 뒤편 비상구. 간호사가 신생아 한 명을 안고 뛰어나옵니다. 그 뒤를 서예란이 막아서고 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집니다. 그리고 화면 끝에 차 한 대가 섭니다. 문이 열리고 낯익은 얼굴이 나옵니다. 민석이 먼저 중얼거렸습니다. 설마. 준석도 숨을 멈췄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지금 준석과 민석 모두가 너무 잘 아는 얼굴이었습니다. 오장미였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오장미와 똑같이 생긴 여자였습니다. 두 사람은 동시에 영상을 멈췄습니다. 서로를 돌아봤습니다. 민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형, 이거 무슨 뜻이야? 준석은 낮게 대답했습니다. 셋째, 살아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누군가 얼굴을 하고 있어.
민석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오장미와 닮은 여자, 혹은 오장미 자체가 이 집의 셋째와 연결돼 있을 가능성, 이미 다른 이야기에서 이어져 온 인연이 이 집의 출산 기록과 연결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준석은 바로 말했습니다. 찾아야 해. 셋째를. 민석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준석은 영상 속 차번호 일부를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미세하게 보이는 병원 팔찌 번호를 캡처했습니다. 흔적은 남아있어. 누군가 지우려고 해도 항상 하나는 남아. 다음 날부터 두 사람은 다시 움직였습니다. 이번엔 가족의 비밀이 아니라 사라진 셋째를 찾는 싸움이었습니다. 민석은 그룹 내부 보안망을 뒤졌고 준석은 병원 기록과 입양 기록을 추적했습니다. 그러다 한 지점에서 자료가 모두 끊겼습니다. 같은 이름, 같은 서류 양식, 같은 날 처리된 가짜 사망 신고가 3건. 누군가 조직적으로 기록을 덮은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한철호 이름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준석은 확신했습니다. 한철호는 단순한 심부름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강대철보다 더 깊은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셋째가 어디로 갔는지도요. 그날 밤 민석은 준석에게 한 장의 출입 기록을 보여줬습니다. 한철우가 최근까지 드나든 곳, 교회의 한 요양병원이었습니다. 폐쇄병동, 외부인 출입 제한. 준석은 기록을 보는 순간 느낌이 왔습니다. 거기다? 민석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둘은 곧바로 차를 몰았습니다. 요양병원은 생각보다 더 음산했습니다. 복도는 지나치게 조용했고 간호사들은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준석은 접수대에서 일부러 소란을 만들었고 그 틈에 민석은 내부 출입 카드를 훔쳤습니다. 둘은 지하 병동으로 내려갔습니다. 문 하나마다 번호만 적혀 있었습니다. 이름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맨 끝방 314호 문 안에서 여자의 노랫소리가 들렸습니다. 준석이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창가에 앉아있는 여자 한 명. 긴 머리, 가느다란 어깨, 그리고 고개를 돌리는 순간 둘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그 얼굴이었습니다. 영상 속 그 아이. 그리고 이상하리만치 익숙한 눈매. 준석과 닮았고 민석과도 닮아 있었습니다. 여자가 먼저 웃었습니다. 늦었네. 그 한마디에 준석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민석은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여자는 천천히 일어나 두 사람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오빠들. 그 방 안의 공기가 그 한마디로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여자는 너무도 담담했습니다. 마치 언젠가 반드시 이런 순간이 올 줄 알고 있었다는 듯. 준석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너, 누구야? 여자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이름은 여러 개였어. 병원에선 314호. 입양 서류엔 서윤아. 지금 날 키운 사람들은 이나라고 불러. 근데 태어날 때 이름은 없었지. 왜냐하면 태어나자마자 지워진 아이였으니까. 민석이 떨리는 손으로 침대 끝을 붙잡았습니다. 그럼 정말 셋째라는 거야. 여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그리고 너희 둘이 날 찾을 줄도 알고 있었어. 준석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문자는 네가 보낸 거냐? 유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 문자는 내가 아니라 나를 감시하던 사람이 보낸 거야. 아마도 너희를 여기로 끌어들이려고 했겠지. 준석과 민석은 동시에 긴장했습니다. 그 순간 복도에서 여러 명의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유나는 고개를 들며 낮게 말했습니다. 왔네. 민석이 물었습니다. 누가? 유나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날 키운 사람들. 그리고
너희 인생도 설계한 사람들. 문이 세게 두드려졌습니다. 쾅, 쾅, 쾅. 준석이 유나 앞을 막아섰습니다. 민석은 창문 쪽을 봤습니다. 여긴 3층이었습니다. 쉽게 뛰어내릴 수 없는 높이. 유나는 침대 밑에서 작은 금속 상자를 꺼내 준석에게 건넸습니다. 이 안에 진짜가 있어. 출산 기록 원본, 입양 명단, 그리고 강대철보다 더 위에 있던 사람 이름도. 준석이 상자를 받는 순간 문이 부서지듯 열렸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맨 앞에는 뜻밖의 얼굴이 서 있었습니다. 서예란이었습니다. 그녀는 초췌했지만 눈빛만은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혜란은 유나를 보자마자 무너지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이번엔 데려가야 해. 유나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이제 와서 또 엄마 흉내 내게. 준석이 날카롭게 외쳤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려는 겁니까? 혜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살리려는 거야. 너희 셋 다. 뒤늦게 복도 저편에서 또 다른 발소리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았습니다. 혜란이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시간 없어. 지금 나랑 안 가면 이번엔 진짜 다 죽어. 준석과 민석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유나는 상자를 꽉 쥔 준석 손을 한번 보고 작게 말했습니다. 믿지 마. 근데 따라가야 해. 그래야 진짜를 볼 수 있어. 그 말이 끝나자 복도 끝에서 한철호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아무도 못 나갑니다. 이제야 가족이 다 모였으니까요. 한철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복도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기엔 충분했습니다. 준석은 본능적으로 유나 앞을 더 단단히 막아섰고 민석은 문 쪽으로 한 걸음 옮겨 섰습니다. 서예라는 그 자리에서 완전히 굳어버렸습니다. 그녀가 제일 두려워하던 순간이 결국 눈앞에 온 것이었습니다. 복도 끝 형광등 아래 한철우가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발소리는 느렸지만 그가 가까워질수록 숨이 막혔습니다. 그 뒤로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이 양쪽 벽을 따라 서기 시작했습니다. 병동 전체가 이미 장악된 뒤였습니다. 준석이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당신, 도대체 누구야? 강대철 밑에서 심부름이나 하던 비서 아니었어. 한철우가 아주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심부름. 그 말이 틀리진 않죠. 하지만 누구의 심부름이었는지는 당신들이 아직 모를 뿐입니다. 민석이 차갑게 받아쳤습니다. 헛소리 하지 마. 강대철은 끝났어. 드림그룹도 내 마음대로 안 돼. 한철우는 민석을 잠깐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드림그룹 하나 끝났다고. 판 전체가 끝났다고 생각하면 곤란하니까요. 유나가 그 말을 끊었습니다. 오빠들, 저 사람 말 길게 듣지 마. 저 사람은 원래 강대철 사람도 아니야. 그 한마디에 준석과 민석 둘 다 동시에 유나를 돌아봤습니다. 한철호의 눈빛도 아주 잠깐 흔들렸습니다. 유나는 처음으로 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랫동안 참고 눌러왔던 분노가 얼굴 위로 올라왔습니다. 강대철은 자기 손으로 사람 버리는 줄만 알았지. 자기가 누구 손 안에서 움직였는지는 끝까지 몰랐어. 한철호는 강대철 비서가 아니었어. 감시자였어. 드림가가 흔들리지 않게 핏줄을 정리하고 필요 없는 자식은 없애고 살려둘 자식은 키우고 서류를 바꾸고 사람을 갈아 끼우는 그 일만 하는 사람. 준석의 눈빛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감시자. 누구이? 유나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드림그룹 만들기 전부터 있던 사람들. 이름은 여러 개였지만
내가 들은 건 하나야. 창립해. 그 단어는 낯설었지만 이상하게도 무거웠습니다. 민석이 낮게 물었습니다. 창립회가 뭐야? 유나는 대답했습니다. 드림그룹 같은 집안을 고르던 사람들, 기업 하나를 키우는 게 아니라 핏줄을 설계하던 사람들, 누가 후계자가 될지, 누가 지워질지, 누가 겉에 서고, 누가 그림자로 남을지 다 정하던 사람들. 서예란이 그 순간 거의 비명처럼 내뱉었습니다. 그만해. 유나는 냉정하게 혜란을 바라봤습니다. 왜요? 이제 와서 무서워요. 당신은 다 알고 있었잖아. 날 넘긴 것도, 준석 오빠를 버린 것도, 민석 오빠를 거짓 속에 키운 것도 다 저 사람들 손 안에서 한 거잖아. 혜란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준석은 처음으로 혜란 얼굴을 똑바로 봤습니다. 지금 저 말이 사실입니까? 혜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눈물이 먼저 떨어졌습니다. 그 침묵은 인정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한철호는 더 이상 숨길 생각이 없는 듯 했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벽에 기대며 말했다. 이제 와서 진실을 안다고 달라질 건 없습니다. 여기서 나가는 사람은 없을 테니까요. 남자 둘이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준석이 가장 먼저 손에 잡히는 철제 의자를 들어 휘둘렀습니다. 꽝 하는 소리와 함께 한 명이 옆으로 쓰러졌고, 민석은 바로 다른 한 명의 팔을 꺾어 문 쪽을 비웠습니다. 유나는 침대 밑으로 손을 집어넣더니 작은 주사기 하나를 꺼냈습니다. 서예란이 놀라 외쳤습니다. 그거 안 돼. 유나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이 정도는 배웠어야 했어. 한철우 쪽 남자 하나가 달려들자 유나는 망설임 없이 그의 목에 주사기를 꽂았습니다. 남자는 몇 초 버티지 못하고 무너졌습니다. 민석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준석도 잠깐 유나를 봤습니다. 유나는 아무 감정 없이 말했습니다. 안 죽어. 1시간은 못 움직여. 그 정도는 돼야 이 병동에서 버티지. 이 병동. 그 한마디가 다시 걸렸습니다. 준석이 물었습니다. 너 여기서 대체 무슨 삶을 산 거야? 유나는 피식 웃었습니다. 삶. 그렇게 부를 수 있으면 좋았겠지. 관찰당했고, 시험당했고, 기억을 지워졌고, 다시 심어졌고, 도망치면 약 맞았어. 말 안 들으면 방 옮겨졌고, 웃으면 정상, 울면 불안정, 화내면 위험군. 그렇게 분류됐어. 오빠들은 버려진 줄 알았지. 난 남겨진 거야. 가장 안쪽에. 민석은 그 말을 듣고 얼굴이 완전히 굳었습니다. 후계자로 키워진 자신도 거짓 속에서 살았지만 유나는 그보다 더 지독한 감옥 안에 있었던 겁니다. 준석은 손에 쥔 금속 상자를 더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여기서 나가자. 이야기는 나가서 해. 유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한철호를 그냥 두고 나가면 또 뒤집혀. 또 지워져. 이번엔 끝내야 해. 그 순간 복도 스피커에서 낮은 잡음이 흘렀습니다. 치직, 치직. 그리고 낯선 남자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314호 상태 확인. 세 대상 모두 확보하라. 실패 시 B단계로 전환. 한철우가 바로 무전기를 들어 올렸습니다. 아직 아닙니다.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준석은 그 단어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세 대상. 그건 준석과 민석 그리고 유나. 셋 모두를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즉, 누군가는 셋을 가족도 개인도 아니라 그냥 대상이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민석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우린 진짜 실험체였던 거네. 한철우가 차갑게 말했다. 실험체가 아니라 보험이었습니다. 드림가에 문제 생기면 바꿔 넣을 수 있는 보험. 핏줄이 흔들릴 때마다
대체할 수 있게 준비된 존재들. 준석이 분노를 눌러 말했습니다. 사람을 부품처럼. 한철호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가능성이죠. 그 한마디에 준석의 눈빛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말이 아니라 몸이 먼저 나갔습니다. 준석은 그대로 한철호에게 달려들었고 둘은 복도 벽에 부딪히며 엉켜 쓰러졌습니다. 한철호는 생각보다 훨씬 잘 버텼습니다. 비서처럼 보였던 남자는 몸 쓰는 법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준석 턱에 주먹이 들어갔고 준석도 바로 복부를 가격했습니다. 민석이 도우려는 순간 다른 남자 둘이 막아서며 달려들었습니다. 유나는 복도 끝 비상경보 버튼을 향해 뛰었습니다. 서예라는 그 장면 속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이를 악물고 움직였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금속 막대를 집어들더니 민석 뒤에서 달려드는 남자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남자가 휘청이며 쓰러졌습니다. 민석이 놀라 돌아봤습니다. 어머니. 헤라는 거의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이번엔 내가 막을게. 더는 못 버려. 그 말은 처음으로 진심처럼 들렸습니다. 한철호가 준석 목을 조르며 낮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여기서 태어났고 여기서 끝나는 게 맞습니다. 준석은 숨이 막히는 와중에도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때 유나가 비상경보 버튼을 눌렀습니다. 삐익. 귀를 찢는 소리가 병동 전체에 울렸습니다. 붉은 경고등이 복도를 물들였습니다. 한철우가 고개를 돌린 순간 준석이 몸을 비틀어 그를 벽으로 내리꽂았습니다. 민석이 한철우 팔을 꺾어 눌렀고 유나는 그의 주머니에서 카드키와 USB 하나를 꺼냈습니다. 준석이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물었습니다. 끝났냐? 유나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아니, 이제 시작이야. 저 사람은 입구일 뿐이야. 민석이 한철우 멱살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말해. 누가 위에 있어? 한철우는 피가 묻은 입가로 웃었습니다. 너희가 너무 늦게 태어난 게 문제지. 이 판은 원래 너희 집안이 만든 게 아니야. 민석이 소리쳤습니다. 이름을 대. 한철호는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백산재단. 그 이름은 처음 듣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서예란은 아니었습니다. 혜란의 얼굴이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유나가 그 반응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알고 있네. 혜란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끝났다고 생각했어. 그 사람들은 끝난 줄 알았어. 준석이 혜란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누구야? 혜란은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대답했습니다. 강대철도, 나도, 민석도, 유나도 다 그 재단 손에서 고른 아이들이었어. 핏줄이 아니라 조건으로. 정적이 흘렀습니다. 민석은 바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고른 아이들. 그 말이 너무 끔찍해서. 준석이 낮고 천천히 물었습니다. 설마 우리가 강대철 친자식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까? 혜라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끝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석이 뒤로 비틀렸습니다. 거짓말. 그럼 유전자는? 혜란이 말했다. 맞춰진 거야. 강대철도 끝까지 정확히는 몰랐어. 자기 피라고 믿고 키웠지. 근데 처음부터 백산재단이 넘긴 아이들이었어. 유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좋은 머리, 좋은 얼굴, 좋은 체력, 좋은 병력 기록. 그렇게 조합해서 만든 아이들. 민석이 거의 분노에 떨며 물었습니다. 그럼 서예란 당신은 뭐였는데? 혜란은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그릇. 회장 아내라는 자리. 아이를 낳은 여자라는 자리. 그 역할을 맡은 사람. 준석은 차갑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우릴 키운 거야. 헤라는 눈물 속에서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아니었어. 처음엔 그냥 시킨 대로였어. 근데 키우다 보니 그게 사람이 되더라. 문제는 사람이 되면 안 되는 애들이었다는 거야. 그 사람들 눈엔 유나는 천천히 헤란을 봤습니다. 그래서 날 버렸어. 헤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널 숨기면 적어도 하나는 살릴 수 있을 줄 알았어. 근데 다 망쳤지. 너도, 준석도, 민석도. 이제 퍼즐이 거의 맞춰졌습니다. 준석과 민석 그리고 유나는 한 집의 자연스러운 혈연이 아니라 어떤 재단이 설계해 공급한 아이들이었고, 드림가는 그중 선택받은 무대였던 겁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기자 한 명은 후계자, 한 명은 그림자, 한 명은 폐기물처럼 처리됐습니다. 민석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그럼 내가 평생 지키려던 자리도, 형이 되찾으려던 이름도 전부 가짜였네. 준석이 대답했습니다. 가짜인 건 시작이었지.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온 건 가짜 아니야. 유나도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맞아. 이제부터는 우리가 정하면 돼. 누가 누구인지. 그때 한철우가 갑자기 웃었습니다. 너희가 진실을 알면 자유로워질 줄 알았나 보군. 준석이 차갑게 내려다봤습니다. 무슨 뜻이야? 한철우는 피 묻은 이를 드러내며 말했다. 백산재단은 자기 상품을 회수하러 옵니다. 상품에 하자가 생기면 폐기하고 새로 만들죠.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건물 전체 전기가 꺼졌습니다. 암흑. 그리고 2초 뒤 비상등만 붉게 켜졌습니다. 복도 밖에서 동시에 여러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엔 아까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민석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왔다. 유나는 카드키를 손에 쥐고 말했습니다. 옥상 헬기장으로 가야 해. 저쪽에 외부 비상통로 있어. 준석이 물었습니다. 왜 옥상이야? 유나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날 데려가려면 하늘길 쓸 거니까. 민석이 바로 한철우를 더 세게 눌렀습니다. 이 자식도 데리고 가. 준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얘는 여기 남겨. 살아서 잡혀야 더 많이 말해. 한철우가 비웃었습니다. 너희는 아무도 못 나가. 그때 서예란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주사기를 집어 한철우 목에 그대로 찔렀습니다. 모두가 멈췄습니다. 한철우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혜란이 떨리는 손으로 말했습니다. 이번엔 내가 버릴 사람 정해. 한철우는 몇 초 버티지 못하고 바닥으로 꺾여 쓰러졌습니다. 민석은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어머니를 봤습니다. 혜란은 울면서도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가자. 시간 없어. 네 사람은 어둠 속 복도를 뛰기 시작했습니다. 준석이 앞장섰고 유나가 길을 안내했으며 민석이 뒤를 지켰고 서예라는 가장 끝에서 따라왔습니다. 뒤에서 문이 부서지는 소리, 무전 소리, 금속 장전음이 연달아 들렸습니다. 계단문을 열고 위로 뛰어 올라가는 동안 숨이 목까지 차올랐습니다. 중간층을 지날 때 총성이 한 번 울렸고 벽이 깨졌습니다. 민석이 바로 혜란을 끌어당겼습니다. 괜찮아요. 혜란은 숨을 몰아쉬며 대답했습니다. 이번엔 너라도 살려야지. 그 말에 민석 눈빛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평생 원망과 거짓 속에서 살아온 엄마였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진짜 엄마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옥상 문 앞까지 올라왔을 때 유나가 멈췄습니다. 잠겨 있어. 민석이 카드키를 찍었지만 안 열렸습니다. 준석이 문 손잡이를 잡아당기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혜란이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비켜. 그리고 벽면을 더듬어 비상 차단함을 찾았습니다. 작은 망치를 꺼내 유리를 깼습니다. 경보가 또 울렸고 준석이 차단 레버를 내리자 문잠금이 풀렸습니다. 옥상 문이 열리며 거센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밤하늘은 새까맣고 멀리 도시 불빛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헬기 한 대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프로펠러는 아직 돌지 않고 있었지만 기체 옆에 서 있는 사람 셋이 보였습니다. 검은 정장, 무표정, 그리고 가운데 한 여자, 짧게 자른 머리, 날카로운 턱선, 차가운 눈빛. 유나가 그 얼굴을 보는 순간 멈췄습니다. 저 여자야? 준석이 물었습니다. 누군데? 유나는 아주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날 키운 사람. 아니, 날 만든 사람 중 한 명. 여자는 바람 속에서도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치 오래 기다렸다는 듯 천천히 손을 들어 보였습니다. 그 손에는 낡은 아기 팔찌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민석, 준석, 유나. 새 이름이 아닌 세 개의 코드만 적힌 팔찌였습니다. 준석의 눈빛이 완전히 식었습니다. 여자가 미소도 없이 말했습니다. 드디어 회수하러 왔습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